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 전공자 김양식입니다. 오늘은 경남 지역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봉준 동선 중심으로 이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경남 지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다룬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 동학농민혁명은 충청도나 또는 전라도와 다른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남 지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성격과 특징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된 PPT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1862년에 있었던 삼남 농민항쟁의 진원지였죠. 바로 진주입니다. 그래서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경남 지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을 우리가 다시 좀 기억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 동학농민혁명은 1862년에 있었던 농민 봉기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860년에 동학이 창조가 되죠. 그리고 2년 뒤에 진주 지역에서 시작된 1862년 삼남 농민항쟁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해서 한 70여 개의 고을에서 9년 단위의 어떤 농민봉기가 일어나죠. 비록 삼남 농민항쟁은 실패했지만은 조선왕조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촉진한 농민봉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개항을 맞이하죠. 그리고 개항 이후에 오히려 9년 단위의 어떤 농민봉기는 더 격화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항 이후 고종 시대를 밀란의 시대로 통칭할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1892년에서 93년에 걸쳐가지고 동학 교조신원운동이 전개가 되죠. 그야말로 동학의 어떤 힘을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큰 흐름 위에서 드디어 가보년에 1차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9월에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통사적인 흐름 위에서 과연 경남 지역의 농민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862년에 이제 삼남 농민항쟁의 진원지인 진주에서 농민봉기가 이제 일어난 이후에 개항 이후에도 이제 농민봉기가 이제 활발히 일어나는데 1876년에서 1893년 사이에 총 한 103건의 9년 단위의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12개 지역이 경상도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기에도 경상도 지역의 농민봉기가 30개 이상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월에는 함안 사천에서 일어나고요. 3월에는 김해, 7월에는 영해, 영덕, 고성, 하동에서, 그리고 8월에는 산청, 원양, 기장, 그다음 9월에는 이제 진해, 밀양 등지에서도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가보년의 농민봉기가 동학농민군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해명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의 어떤 과제입니다. 동학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1860년에 이제 경주에서 창도된 동학이 순의 어떤 순도 이후에 80년대 들어와서 다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이제 이 확산이 돼 나갑니다. 그리고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1893년 3년경부터 지리산 산청을 중심으로 이제 확산돼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그 동학이 이제 그 1893년부터 이제 확산될 그 무렵 그 전라도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그 일어나죠. 그래서 3월 20일 날 고창 무장에서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4월 27일 날 그 동학농민군들이 그 전주성을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전주하약 이후에 민관 자치기구인 그 직강소 시대를 열어 나갑니다. 과연 그 전라도에서 이와 같은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던 상황에서 그 경상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보죠. 4월 5일 날 그 산청 덕산에서 그 백락도 접주가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이제 봉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4월 15일 날 그 진주 영장이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백락도 등을 이제 체포를 해서 덕산 장터에서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경남 지역에서 일어난 그 최초의 그 동학농민군 봉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5년에 산청 시천면 내대리에 동학농민혁명 영남 지역 발상 기념비가 건립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황현이 쓴 이제 오화기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당시에 황현은 그 경남 지역과 가까운 구례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상황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이 무렵 호남의 난리는 날마다 위급해졌다. 그러나 영남우도 일대는 아직 난이 일어나지 않아서 관청의 명령이 먹혀들었다. 군사권을 가진 관리와 지방 수령들이 탐욕스러움과 포악함은 조금도 이제 줄어들지 않았다. 백성들의 한은 점점 깊어져 날마다 동학농민군이 오기만을 고대하였다.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서 직강소가 설치되어 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관리와 지방 수령들의 어떤 탐악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 지역에도 이제 동학농민군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1894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전라도와 경상도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5월부터 6월 사이에 전라도 동학농민군들이 이제 경상도를 이제 진입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5월 6일 날 남원에 있었던 동학농민군들이 운봉을 치고, 그다음에 6월 26일 날에는 동학군이 또 함양 안해를 이제 진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안해 현갑이 이제 격퇴를 합니다. 그리고 7월 7일에는 이 하동 광평에 박정주 접주가 이제 영남 의소를 이제 설치해서 동학 세력이 경남 지역으로 이제 진출해 나간 하나의 거점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동 옥동이나 산청 덕산 단성 단계리 등지에서 동학군이 이제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5월부터 7월 사이에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소강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8월에 들어와가지고 경남 지역 동학농민군 활동도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8월 5일 날 함양 개평 지역 동학농민군이 이제 크게 활동했고, 또 8월 8일 날은 이제 하동 동학군과 민부군이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날은 동학군 활동이 이제 격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8월에 들어와서 동학농민군의 어떤 활동이 활발한 것은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도도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요. 충청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월에 10명 중에 8, 9명은 이 동학도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동학농민분들의 어떤 활동이 다시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경남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9월 초에
그 퇴인해 있던 그 전봉준이 그 삼내로 나와가지고 이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민족적 위기를 직시하고서 다시 이제 재기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0일 날 전라도 삼내에 이제 대도수를 설치한 다음에 귀가한 또는 흩어진 동학농민군을 이제 다시 모으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정이었느냐면은 당시 경상감사 조병호가 한 말입니다. 9월 초순 경상도에서 밀란이 일어난 곳이 60여 곳이다. 동학농민군이 사방에서 일어나 없는 곳이 없다. 그 중에서 용궁, 예천, 상주, 선산, 김산, 성주가 가장 심하였다. 해서 경상남도보다는 이제 경북의 어떤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했고, 반면에 이제 9년 단위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어떤 농민 경기는 한 60여 곳에서 일어날 정도로 당시 농민군들의 어떤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실제 또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은 영남 가급의 동기들은 동학농민군들이죠. 모두 덕산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이 덕산은 진주 서쪽 지리산 밑에 있으며 괴수는 언제나 덕산에 있으면서 그곳을 소굴로 삼았다. 동비는 모두 상민, 천민, 산호, 관속의 합에 패망한 반종이 불황분자에 불과하고 읍속은 관인과 가까운 자들로서 동비 이목이 되어 관가의 동적은 이제 모두 알렸다. 진주의 동비를 제거하려면 덕산의 동비와 신장, 시천, 청암, 사월에 거주하는 동비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상황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전라도하고와 충청도보다는 세력이 미약하지만은 경상남도에서도 4월부터 점점 동학농민군의 어떤 활동이 활발해져서 9월에 보면은 상당한 어떤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9월 1일 날 순천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영호대도수 동학농민군이 섬진강을 건너서 이제 하동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동 접주 여장역과 연합해서 하동을 점령한 뒤에 이제 9월 2일 날 도소를 이제 설치를 하죠. 9월 1일 영호대도소의 어떤 하동 공격은 실적인 2차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전봉준의 어떤 동선만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이 9월 1일 영호대도소의 어떤 하동 공격을 시작으로 한 그런 어떤 경남 지역의 어떤 출병을 좀 소홀히 다룬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호대도소 동학농민군이 하동으로 이제 진격을 하자 드디어 이제 9월 2일 날 진주 지역 동학농민군도 경문을 날려서 동학농민군으로 하여금 총공개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경문 내용을 보면은 이 국가의 안위는 국민의 생사에 있고 국민의 생사는 국가의 안위에 있다. 한마디로 지금 청일전쟁 위기에서 일본이 친일 개혁화 정권을 수립하고 지금 국가의 위기가 닥쳐 있는 만큼 보국 안민 차원에서 총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경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경문이 날려지면서 드디어 9월 8일 날 진주 동학도들이 진주 장터에서 큰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충경대도소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진주 지역 동학농민군이 총공개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전봉준이 9월 10일 날 대도수를 설치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2차 동학농민혁명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라든가 경기도, 경상북도,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학교단의 어떤 영향력이 이제 강하게 미치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9월
18일 그 청산회의에서 이제 충북 옥천에 있죠. 이 청산회의에서 이제 동학교단이 그 재기포하기로 결의를 하고 전국으로 이제 통문을 그 보냅니다. 그래서 그 최시영의 어떤 영향을 받는 지역은 보통 9월 그 하순 늦으면 10월 초에 그 기포를 하거든요. 반면에 그 진주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빠른 9월 2일 경문이 날려지고 9월 8일 날 그 대집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진주 경남 지역이 그 전라도나 아니면 그 충청도, 경기도, 강원보다 먼저 2차 동학농혁명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9월 10일 날 그 충경 대도수는 다시 이제 그 방문을 붙이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외적들이 침범하고 있으니 복수로 국가에 보답하고 외인가의 그 약조에 따라 선출된 신병사가 부임하기에 진주에서 대회를 열 것이니 모두 참석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그 방문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진주 경남 지역의 그 동학농민군이 왜 일어났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 일본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 친일 개화파 정권을 반대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월 11일, 17일에 이 동학농민군들이 남해, 사천, 곤양, 고성을 이제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17일 날은 드디어 이제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이제 진주성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영호대도서 그 대적주인 그 김인배가 1천여 명의 어떤 그 직속 부대를 이끌고 진주 성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제 상황이 급변하죠. 상황이 급변하면서 이제 그 일본군과 그 광군이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동학민군 대 일본군과의 어떤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지도를 보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산청 덕산인데 이곳이 이제 진주 경남 지역이 최초의 어떤 동학농민군 어떤 봉기지입니다. 어떤 9월 1일 날 이쪽 순천 광양에 있던 영호대도소 동학농민군들이 섬진강을 건너서 하동을 점령하고 진주 지역으로 이제 진출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9월 17일 날 동학농민군이 이제 진주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9월 25일 날 이 대구 평관으로 있었던 지석영이 광군을 이끌고 이제 출병을 하게 됩니다. 지석영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종교법으로 유명하고 또 대표적인 개화 관료 개화 지식인 중에 한 명이고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 이제 의료 교육의 어떤 선구자로 높이 평가되기도 하는데. 이 또 히로부미의 어떤 추도사를 읽어주는 등 그런 어떤 친일 행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년에는 동학농민군을 이쪽 진압하는데 앞정을 선 관료이기도 하죠. 하여튼 지석영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부산 일본 병천부에 있었던 일본군도 9월 25일 날 이제 출병을 해가지고 고성을 향해서 이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 무렵에 이쪽 마산에서 온 일본군 소대하고 동학농민군 사이에 하동 송림에서 이제 9월 29일 날 전투가 벌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이제 패하죠. 이 10월 5일 날 일본군과 광군이 이제 고성에서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합류한 뒤에 이제 이쪽 하동 곤양으로 이제 출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약간 의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고성에 있었던 일본군이나 광군이 이쪽 진주를 바로 공격을 하지 않고 왜 이쪽 곤양 쪽으로 이제 향했는지 좀 미스테리한데,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쪽 진주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동학농민군의 어떤 세력이 강하니까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는 후방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쪽 전라도 동학농민군과 이 어떤 연결고리를 끊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방을 침으로써 좀 안정적인 그런 어떤 전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일본군과 강군은 10월 9일 날 분양 금오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동학군 5명이 이제 살해가 되고요. 28명이 이제 생포가 되는 그런 전투가 벌어집니다. 예, 금오산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다시 이제 진주로 이제 향해 가죠. 그리고 드디어 10월 11일 날 진주에 진입해서 진입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동학농민군은 이제 후퇴를 해서 덕천강 수곡촌으로 이제 물러납니다. 총 규모는 한 4천에서 한 5천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일본군이 동학농민군 대위로 이제 추격을 하면서 이제 아침 8시에 동학군이 이제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화력에 이제 밀리면서 동학농민군이 고성산으로 이제 퇴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성산에서 일본군 강군과 격렬한 어떤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와 같은 고성산 전투에서 동학농민군 한 500에서 한 600명이 전사를 했다고 했죠. 그리고 일본 기록에는 한 186명 정도가 죽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승총 136정, 한환 5관, 화약 30관, 말 17마리, 소 2마리를 일본군이 이제 노획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엄청난 그런 어떤 규모이죠. 이걸 봐서 또 진주 지역을 점령했던 동학농민군의 어떤 규모가 상당히 성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성산 전투에서 고성산 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군은 다시 하동으로 퇴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동에서 10월 19일부터 22일 사이에 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은 이 전투 과정에서 이제 섬진강에 빠져 죽은 사람이 한 3,000명에 이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당시 하동 섬진강에서 수많은 그런 동학농민군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 섬진강이 어떤 죽음의 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살아남은 동학농민군은 이제 섬진강을 건너서 광양 순천으로 이제 퇴각을 해 나갑니다. 당시 가장 큰 규모의 전투는 이제 고성산 전투입니다. 10월 14일에 있었죠. 이 고성산 전투는 9월 이후 2차 동학농혁명기에 있었던 대규모의 항일 전투로서는 최초입니다. 왜냐면은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도가 이제 2차 동학농혁명기에 있었던 10대 전투, 11대 전투를 이제 제가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호대도소를 표기한 거죠. 영호대도소는 순천 광양에 있다가 이제 진주 지역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 삼내에서 전봉준 부대는 이제 우금치를 향하고, 김계란 부대는 이제 청주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손아중은 이제 광주에서 나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와 같은 전봉준, 김계남, 그 다음에 이제 손아중 등의 어떤 움직임에서 최초에 있었던 대규모 전투는 10월 21일 날 목천 사성산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홍천 서석 전투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10월 28일 홍주성 전투가 있었고, 뒤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울궁지 전투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하동 고성산 전투는 10월 14일 있어가지고 이 목천 사성산 전투보다도 무려 7일 앞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은 9월 이후 2차 독립혁명 뒤에 그 최초의 대규모의 그 항일 전투는 분명히 10월 14일 날 있었던 하동 고성 전투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이 대략적인 진주 경남 지역의 동아농혁명의 어떤 그 전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진주 경남 지역의 어떤 동아농혁명의 그 특징 내지는 성격을 좀 정리해드리면은 한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진주 경남 지역의 그 동아농민군의 어떤 그 진원지는 산청 그 덕산이었다는 점. 그래서 이들은 1893년부터 이제 활동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정읍 황토현 전투가 있기 이틀 전에 그 4월 5일 날 공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에서 동아농민군이 이제 일어났을 때 이쪽 거기에 포옹해서 이쪽 경남 지역에서도 공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특징은 9월 1일 날 영호대도소가 이제 하동 공격을 시작으로 해서 진주 경남 지역의 동아농민군들은 9월 2일 날 경문을 날려가지고 이제 9월 7일 날 총공기를 해서 이제 그 대규모 집회를 이제 열어 나가죠. 그 실질적으로 진주 경남 지역의 어떤 공기는 9월 7일경에 있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앞선 시기로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설명을 해드렸듯이 전봉준 같은 경우에는 9월 10일 이후에 재기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시영의 영향권에 있었던 충청도라든가 경상북도 내지는 강원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9월 하순에서 10월 초에 기병 기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진주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빠른 9월 2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이제 봉기를 하는 만큼 선행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징은 진주 경남 지역 동아농민군은 영호대도소와 이제 연대에서 연합해가지고 움직여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9월 1일 날 영호대도소의 어떤 하동 공격은 이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9월 2일부터 이제 공기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같이 움직인 거로 봐서 실제 순천 광양의 어떤 영호대도소 동아농민군과 진주 경남 지역의 어떤 동아농민군들이 연합해서 움직여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10월 14일 날 있었던 고성산 전투가 실질적으로 9월 이후 최초의 어떤 항일 전투였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전봉준 동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농민 혁명사를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 고성산 전투를 좀 평가절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10월 14일 있었던 고성산 전투는 당시 동아농민군 규모가 한 4,5천 명이나 됐고 이때 전사한 동아농민군이 일본 측 기록에 의해서도 한 180명이 넘을 정도이고 우리 측 기록에는 한 500에서 한 600명이 죽은 그런 대규모 전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고성산 전투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주 경남 지역의 어떤 동학민군들이 그 추구했던 그런 어떤 그 목표는 무엇이냐,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방문에서도 이제 드러났듯이 그 항일 반친일 정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동학농 혁명은 항일 의병 그 전쟁이었죠. 그래서 농민군 스스로 의병이라고 인전 칭했고, 또 오를 의자에서 투쟁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또 찾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 경남 지역의 어떤 동학민군의 어떤 이념, 지향점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 항일 반친일 정권으로서의 어떤 항일 의병 전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빼놨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영호 대도소와 진주 경남 지역 동학민군들이 어디를 공격하려고 했느냐, 궁극적으로 목표 지점이 어디였느냐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많은 기록을 찾아봤지만은 분명한 자료는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시의 어떤 전황이라든가 또는 일본군의 어떤 움직임, 그 다음에 영호대도수의 어떤 공격 방향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진주 경남 지역의 어떤 동학민군이 공격 목표는 결국 이제 부산이 아니었느냐. 왜냐하면 부산에는 이제 일본 병충부가 있었고 그 부분을 공격하지 않고서는 어떤 반일의 어떤 목적을 이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영호대도소와 진주 경남 지역의 동학민군의 어떤 공격 최종 목표 지점은 부산의 어떤 일본 병참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진주 경남 지역의 동학혁명의 어떤 전개 과정과 그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좀 새롭게 평가하고 새롭게 이제 기억을 할 방향을 좀 제시했다고 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